네, 비트코인이 이제 10,000,000달러가 오랜만에 오랜만이라고 하니까 조금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중동 리스크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10만 달러가. 네, 10만 달러도. 10,000달러면 큰일 나는 거죠. 10만 달러면 K를 빼버려가지고. 네. 자, 그럼 10만 달러가 한 달, 한 밤 정도 만에 이제 내준 게 되는 거죠. 네.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중동의 리스크인 것 같은데, 네. 혹은 그 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부분도 있나요? 아니요. 지금 오늘 새벽에 네. 이제 9만 불 때까지 네. 이제 10만 불이 무너졌다가요. 지금 네. 방송 들어오는 시간 기준으로는 한 10만 1,000불 정도 됐으니까 네. 다시 좀 회복은 한 상태인데요.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예, 제가 아침에 네. 눈을 떠서 이제 가격을 보니까 네. 한 10만 불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네. 간밤에 또 무슨 또 이게 오갔나 싶어서 좀 찾아보곤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이제 지정학적 이슈, 네. 금융위기 포함해서요. 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상치 않았던 것들이 그렇죠. 있으면 가장 빠르게 반응한 자산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주말이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미리 반응하기 그렇죠. 전에 이제 크립토 먼저 반영을 해서 9만 불 터치하고 다시 또 회복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요. 과거에 이런 이제 중동 지금 리스크도 하나의 네. 전쟁 이슈잖아요. 네. 과거에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을 때의 흐름들을 보면 네. 좀 비슷했습니다. 최근 5년 내에 보면 2022년도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있었을 때 2월 24일이었는데요. 네, 그때쯤이었을 그때도 겁니다. 네. 이제 하루 만에 반나절 만에 11%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때는 더 크게 하락을 했죠. 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을 네. 공습했을 때 있습니다. 네. 4월 13일이었던 네. 것 같은데 그쯤에 그때도 하루 만에 한 10% 정도 하락했고 그런 공습이 두 번 있어가지고 10%씩 두 번 하락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6월 13일 네. 얼마 전이었는데요. 반나절 만에 한 6% 정도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 예상치 않았던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 가장 빠르게 여기서 반응은 예. 보통 하락을 그렇죠. 하고요. 그런 게 보이는 자산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네, 하필 또 주말이라 가지고 볼 게 비트코인밖에 없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4% 정도 이제 하락을 하고 급락을 했다고 해서 봤더니 예전 같이 10%씩 급락은 아닌데 왜 4, 5% 이렇게 다들 호들갑일까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거든요. 맞아요. 예전부터 또 이 자산을 봐왔던 사람들은 네. 야 진짜 잘 버틴다라는 표현을 되게 잘 네, 표현하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개입인데도 과거의 다른 전쟁보다 반응은 좀 약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자, 그러면은 보통 비트코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흔히 한 줄로 설명할 때 디지털로 된 금이다. 맞아요. 이런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금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물리적인 게 아니고 디지털로 돼 있다는 거니까 그럼 금하면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금도 약간 빠졌습니다. 1%안 되게 빠진 거예요. 그러면 금은 안전자산의 역할을 한 것 같은데 네네. 비트코인은 과거보다는 좀 낫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저는 한 6%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네네. 그러면 이 금이 맞냐? 금이라고 하면 안전자산인데 안전자산의 모습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디지털 금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좀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게 좀 약간 무색할 정도로 네. 항상 너무 빨리 빠지는데요. 네. 비트코인에는 두 가지 성격이 사실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이 자산은 이제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중학생 정도 된 네. 한 16년, 17, 15년 정도 된 자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면이 있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 자산을 보통 나스닥이나 주식시장이랑 같이 연동해서 많이 움직이기도 하죠. 네. 위험 자산의 성격이 있습니다. 네. 한쪽 면이. 그래서 이런 이제 리스크가 있을 때는 위기들이 있을 때는 위험 자산의 성격으로 해서 가장 먼저 빠르게 반응하는 자산이고요. 또 이 자산의 특징이 이제 24시간 365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주말에 터지니까 네, 이제 복귀 가장 먼저 없는.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런 이제 리스크 회피를 하려고 한 자산들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비트코인을 빠르게 매도할 수 있으니까 가장 먼저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렇게 위험 자산의 성격 때문에 이제 빠지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한 달, 두 달, 세 달 좀 진정이 되고 나면 이 자산은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약간 하나의 대체 자산, 이제 금의 성격과 비슷한 형태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네. 작년에 이스라엘 이란, 또 지금의 또 이스라엘 이란 사태를 보면
이전 두 번도 마찬가지지만 한 3개월 정도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사태 3개월 정도 만에 다시 한 40% 정도 다시 다 회복하거든요. 네. 작년에도 이제 바로 한 30% 정도 한 달 만에 네. 회복했고요. 지금 또 이제 보통 빠졌다 바로 회복하는 단계인데 시간을 좀 가지면서 사람들이 이 자산을 디지털 자산이라는 서사를 좀 인식을 네. 하면서 회복하는 경향이 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방금 말씀하셨던 디지털 금 네. 으로서의 역량만 하는 게 아니라 초기에는 위험 자산의 성격을 좀 띠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좀 네.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 자산의 그게 흐름은. 그러면은 사실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식 시장도 처음에 빠졌다가 3개월 정도 지나면 웬만한 전쟁들은 이제 다 이렇게 상승을 했었으니까 예.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기보다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하나의 성장주 같다 그런 느낌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왜 빠졌느냐라고 보면 비트코인이 이제 그 중동 이슈하고 어떤 관련이 있길래 빠졌냐를 보면 네. 뭐 중동 이슈하면 당연히 연결되는 게 이제 원유 가격인 것이고요. 그쵸, 그쵸. 예,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늦추거나 혹은 동결하거나 뭐 심지어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빠졌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하나의 성장주 같은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봐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 나스닥의 하나의 한 주 같이 이렇게 금리 인하에 반응을 하는 참 그러고 듣고 보니 네. 참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요. 이 자산이 네. 이 자산이 또 하나의 가장 네. 그 우리가 표현하기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네. 비트코인은 유동성의 함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네. 시장에 시장에 얼만큼의 돈이 통화량이 풀렸냐 안 풀렸냐에 따라서 가장 빠르게 또 반응한 자산이긴 합니다. 그렇기도 하죠. 아무래도 가장 희소한 자산이기 때문인데요. 결국 시장의 유동성은 우리가 금리 인하와 네. 금리 또 인상, 네. 긴축과 완화에 따라서 시장의 통화량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의 방향을 기대하는 것에 따라서 반응하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 왜 하락했냐? 말씀하기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중동 이슈가 터지고 유가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 우리가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예, 좀 약해질 이거, 수 있다. 야 이거 네. 유가가 올라가면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인플레이션 잡기가 그러면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거나 오히려 긴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네. 우려하다 보면 또 가장 먼저 빠르게 반응하는 게 비트코인의 자산이다 보니까 이런 약간 복합적인 요소들이 존재해서 그런 이제 가격 흐름들이 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증시하고 크게 흐름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증시도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비트코인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위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흔히 하는 말로 뭐 세력들이 뭐 매집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비트코인에도 그런 게 뭐 있긴 할 것 같아요. 뭐 고래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러면 수급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이야 뭐 리스크 때문에 잠깐 흔들렸다고 치더라도 이 리스크 때문에 빠졌을 때 뭐 큰 손들이 매집을 하면 결과적으로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비트코인에서 좀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뭐 소위 말하는 고래들의 움직임은 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 되게 중요한 흐름인데 결국 가격은 수급이긴 하니까요. 그렇죠. 우리 비트코인 보면 장기 보유자들과 단기 보유자들이 있고요. 네. 고래 보유자들과 아주 작은 이제 반대 새우 네, 뭐 보유자들이 조합fon들이 있어요. 있죠. 그러면 지금 흐름이 약간 되게 재밌는 흐름이 있는데 장기 보유자 중에서 고래들, 네. 오래된 고래들은 네. 이미 이전부터 계속 이제 매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어, 근데 반대 흐름, 신규 고래들, 네. 신규 고래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지갑을 다 모니터링 가능하고 그렇죠. 특정 지갑별로 흐름들도 알고 네. 특정 지갑 주소에 비트코인이 얼마나 있는지도 아니까 최근에 유입된 지갑 주소의 고래 규모 1000비트 이상의 규모가 되게 빠르게 증가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면 올해 한 3월부터 6월까지만 보더라도 이 1000비트 이상의 지갑 수가 50만 비트에서 거의 110만 비트가 늘어났거든요. 아무래도 그게 이제 우리가 ETF 흐름들을 보면 아는데 네. ETF 현물 ETF죠. 비트코인 ETF를 보면 이렇게 지정학적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순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예, 자금이 유입되니까. 예, 예. 이런 지갑들은 다 아마 신규 고래일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과거부터 올해부터 있었던 이제 초기의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이 10만 불 요 원저리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흐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죠. 손바뀜이 되게 일어나고 있는 지점이다.
근데 이게 되게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어떤 가치에 되게 있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네. 초기에 이제 비트코인 홀더들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도 있고 탈중앙적인 가치를 네. 지지하시는 분도 있고 뭐 아나키스트들도 있고 네. 이런 분들이 가진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기관, 뭐 정부, 기업 상장사들 좀 더 스마트 머니로 넘어오는 거죠. 잡고 있는 홀더들이. 그런 흐름의 단계가 지금 10만 불 요선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라고. 그럼 좀 수급 보여지거든요. 쪽에서 보면 그 큰 손들이 비중을 줄이고 있으면은 매도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좀 우려스럽지 않나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신규 고래들이 다 받고 있는 거죠. 아, 어떻게 어디 보면. 매수세가 더 강하다. 아까 그래서 이제 신규 고래들은 이제 최근 3개월을 네. 보더라도 거의 2배 정도 지갑 주세 네. 수량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 ETF 흐름만 보더라도 좀 네. 이제 이해될 것 같아요. 야, 그럼 이제 큰 손이 이제 ETF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요. 기관적으로. 맞아요. 지금 네. 상장사, 보통 네. 상장사들, 네. 퍼블릭 기업들, 그다음에 기관, 그다음에 정부 포함해서요. 네. 요런 이제 포함된 게 지금 벌써 한 300 비트코인 넘어서 300만 비트코인 넘어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비중들이 지금 가장 가파른 수요가 지금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상장사들 ETF를 그렇죠. 사는 기관들. 그럼 탈중앙화가 아니고 준탈로 좀 이렇게 기존의 철학에서 조금 멀어진다는 느낌도 살짝은 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뭐, 좀 구분해봐야 되는데 이제 보유자가 많아지는 게 어떤 네. 거버넌스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비트코인의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지 네, 않기 뭐 때문에 그렇지는 비트코인 않고, 거버넌스는 네. 뭐 채굴자나 노드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두 개는 구분돼 있어서 뭐 그게 탈중앙 영향을 미치는 건 좀 크게 영향 그러면 없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 좀 강성 주주들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좀 메이저들로 이제 손바뀜이 좀 일어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자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사실 철학보다 이제 가격이잖아요. 예, 가격 전망을 좀 보면은 좀 낮은 거는 이제 뭐 9만 초반대까지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고 좀 강세 전망을 보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뭐 15,000, 15만 정도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한 개 뭐 2억이 넘어가요. 맞아요. 예. 자 그러면 대표님은 어느 정도 밴드 보십니까? 지금 15만 불 전망이 제가 알기로는 좀 보수적인 전망이고요 시장에서. 네, 더 강한 것도 있어요. 액추얼하게 한 20만 불까지 보는 네. 경우가 있고요. 근데 15만 불에도 벌써 한국 가격이 2억 정도 되니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쪽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15만 불에서 20만 불 사이 네, 그 2억 원 밴드 정도. 정도. 왜냐하면 그게 이제 결국 유동성, 이제 금리 이런 네. 것들 중요한 봤었고요. 근데 이제 예상치 못한 게 지금 갑자기 중동 네. 전쟁이 나는 바람에 네. 이게 어느 정도 파급이 미칠지가 변수일 것 같아요. 네. 이게 얼마나 유가에 영향을 미칠지, 이게 얼마나 그래서 매크로 경제에서 뭐 금리 인하 영향을 미칠지 이게 좀 변수일 것 같은데 저는 올해와 내년 정도를 항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만 불까지는 네. 이제 터치하지 않을까 보고 연말까지를 있습니다. 올해 연말로 이제 잘라서 보면 이제 한 15만 불 정도가 좀 있긴 한데 조금 대표님 말씀대로 15만에서 20만을 가려면 지금에서 한 거의 50%가 올라야 됩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유동성이 한부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연말까지 그 정도의 유동성, 이렇게 시장이 그 금리 인하 2번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넘어서는 유동성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50% 정도까지 가려면 네네네. 그 어떤 또 트리거가 가능할까요? 지금 그냥 예정된 금리 인하만 예정대로 된다고 해서 그 정도 50%까지 가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맞아요. 그 이제 아마 우리 상반기에 보통 예측할 때 네. 지금도 포함되지만 이제 시나리오를 봤을 때 네. 금리 2번 정도 인하가 네. 그냥 이제 기본 수준이라고 베이스 보고 라인이잖아요. 네. 이제 한 번이라면 되게 보수적이고 네. 이제 3번, 4번 올라가면은 이제 네. 되게 긍정적 시나리오이긴 했었는데 이게 이제 금리가 이제 기본 베이스 라인에서도 비트코인 기본적인 수요들 네. 이 기관들과 상장사들이 일어나는 수요들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반감기라고 하는 내재적인 스케줄이 네. 있잖아요. 반감기로 인한 그 어떤 이제 올해 하반기 기대감 이런 요소들 이런 것들 포함했을 때 우리가 올해 연말 가격 기준을 이제 그렇게 좀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가격은 뭐 전망을 가격은 합니다만 전망은 전망일 뿐이지만 네 이제 이런 예. 그런 좀 전망을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봤으니까 조금 이제 다른 코인도 조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그 스테이블 코인 요즘 국장에서도 뭐 카카오 관련주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기대감이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말 그대로 스테이블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뭐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짤 수 있을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달러 같이 연동되어 있으니까 네. 달러 기반 스테이블 네, 코인은 그러니까요. 그 스테이블 코인 투자한다는 얘기는 달러에 투자한다는 얘기니까 네.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의 가치에 네. 투자하는 게 결국 우리가 투자자로서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 네. 뭐 서클이라는 회사가 그렇죠. 이제 IPO에서 상장을 하고 네. 그 회사의 주가가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뛰었잖아요. 네. 8배 가까이 네, 올라갔다고 그 정도 이제 됐- 하던데요. 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서클이라는 회사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서 한 비중이 25% 정도 차지한 2위 기업이거든요. 네. 이제 1위 기업은 테더라는 회사고. 네. 근데 테더는 이제 미국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네, 상장도 안 돼 싱가포르 있고. 회사죠. 예, 맞아요. 네, 거기는 상장할 것 같지도 않던데 예, 계획이 있나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서클이라는 회사를 더 좋아하는 이유는 음. 미국의 규제 리스크를 준수하는 기업. 이고 네. 상장되어 있는 퍼블릭 기업 이렇게 해서 어. 이제 또 가치를 부여하는 거니까요. 네. 음. 그리고 이번에 서클로 이제 소위 말하는 돈나무 누나께서 돈누님께서 이제 큰 돈을 좀 오랜만에 버신 것 같은데 한동안은 상장 날을 많이 예, 사시군요. 지분을 한 30% 가까이 확보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로 지금 주가 보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올라왔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좀 오늘만 하더라도 오늘 사실 3천 지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국장 기준에서 주말에 미국이 이란의 벙커버스터를 6발을 때렸는데 3천을 지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리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국장이 지금 강한 모습인데 그렇죠. 거기에서도 뭐 네이버는 또 장관 이슈 때문에 갔다 하더라도 카카오가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네. 그럼 카카오도 서클처럼 이미 지금 주가 흐름만 보면 그 8배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반은 올라갔죠. 좋거든요. 그러면 서클은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태도도 있고 굉장히 시장이 크거든요. 근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저는 아마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로 해서 많이 상승을 한 것 같은데 좀 과하게 오르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서클이 오른 이유는 이제 충분히 납득이 되긴 하죠. 네. 그럼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가치가 그만큼 될 것이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 네. 있는데요. 사실 저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뚝이 터져서 네. 이제 홍수가 막 나가지고 집에 막 물이 막 철철철 들어오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집 앞에 이렇게 이제 뭐 포대 같은 거 쌓아가지고 네, 막잖아요. 어떻게든 뚝을 쌓아서 막으려고 하죠. 네. 이제 그러면 뚝이 터진 게 작으면 이렇게 쌓는 것도 좋은 이제 대처가 될 수 있는데 이 뚝이 해서 홍수가 크게 나면 네. 이렇게 뚝을 쌓는 거는 이렇게 포대를 쌓는 거는 큰 의미 없는 그럴 수도 행동이거든요. 있죠. 네. 그렇다 안 하기도 뭐 하지만 약간의 시간은 벌어줄 수 있겠네요.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여기서 이런 약간 이제 마대를 쌓는 느낌이라서 근데 현재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이제 글로벌하게 그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갈 것이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네. 굉장히 큰 홍수가 일어났는데 약간 이제 포대를 쌓는 이런 느낌이라서 이제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좀 봐야 되지 않나. 근본적인 네. 해결책이 아니라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미 홍수가 일어나서 집이 다 잠기는데 포대를 쌓고 있을 거냐 아니면 들어온 물에 배를 띄울 거냐. 근데 배를 띄우는 전략이 근본적인 전략인 거고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홍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한 이제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이 유동성 일어나고 같은, 네. 결국 각 국가의 로컬 통화들은 네. 굉장히 약한 곳들은 빨리 무너질 것이고 네.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 우리가 나왔다 하더라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겠죠. 뭐, 네. 그런 그 현상이 기축 있는 통화가 있는 것이고 그걸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이 원화라는 게 코인이기 이전에 외환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사실 좀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기축 통화다 아니다 얘기가 있을 때 뭐 우리는 준기축도 이제 포함되지 않는 굉장히 로컬한 커런시로 되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코인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 입지가 크게 바뀔까는 의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뭐 없던 게 생겨서 활용을 하면 이제 발행사들은 이제 기대감에 상승할 수 있겠는데 이게 나중에 이 유동성이 좀 빠져나갔을 때 이 견딜 수 있는 걸 봤을 때 외환 시장의 비중을 봤을 때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를 봤을 때 일단 뭐 대체는 못해도 안 하기는 좀 힘들다. 불가피는 하지만 네.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대응 네. 정도인데 대응 정도도. 그 지금은 이제 급하고 워낙 글로벌하게 빠르게 흘러가니까 대응을 하지만 네. 이게 이제 결국 대안 수준의 고민이 뒤에 붙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발행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 있는 행동은 아닌데 네. 결국은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파고드는 이 전반적인 흐름에서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죠. 네. 저희는 결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폰과 폰으로 이동하는 돈이니까요. 네. 은행망이 없이 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글로벌한 위치를 차지할 거냐 이 네. 고민이 되게 많이 돼야 되는 거고 네. 답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네. 일단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국내에서도 얼마나 쓰일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자 그럼 스테이블 코인도 있지만 코인 투자라고 하면 이제 흔히 이제 뭐 그 비트코인이 먼저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알트가 가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를 그래서 비트코인 터지면 이거 따라잡지 말고 알트를 잡아라 뭐 이런 게 늘 있어 왔는데. 최근 들어서 그 얘기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져 있어요. 알트가 못 가고 있어요. 이제는 그냥 저는 솔직히 알트 코인은 그냥 안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비트코인 빼고는 그냥 모든 게 다 알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대표님 오셨으니까 이번에 알트가 좀 약한데 그냥 예전에 그 공식이 깨지는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 유동성이 이제 풀리기 때문에 알트도 한번 터지기만 하면 크게 터질 것이다.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보십니까? 저도 진행자님과 비슷한 견해인데요. 네. 결국은 알트코인, 비트코인 이외의 코인은 우리가 다 알트코인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아까 낙수 효과로 인해서 알트코인들이 급등하는 형상을 우리가 알트 시즌이라고 이렇게 네. 부르는데 그게 되려면 크게는 이제 두 가지가 성립해야 되는데 네. 비트코인으로 돈 번 사람들이 네. 비트코인을 팔아서 알트코인을 살 것이냐. 네. 그리고 새로운 이제 알트코인의 테마가 나와서 기술적 트렌드죠. 네. 2017년도에 ICO, 뭐 2021년도에 NFT, 네. 뭐 디파이와 같은 이런 테마들이 나와서 신규 유입자들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으로 들어갈 것이냐. 네. 이 두 가지가 성립을 해야 되는데 네. 뭐두 번째 거부터 보면 특히 2025년도의 크립토 시장은 비트코인 트렌드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비트코인이 제도화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작년에 ETF와 올해 뭐 비축 자산과 네. 이런 것들 신규 알트코인의 테마가 없어요. 기술적인 어떤 적이 없어요. 인기를 끄는 게. 그러니까 신규 유저들이 알트코인으로 안 들어가고 비트코인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럼 첫 번째 기존 유저들이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걸 가지고 알트코인으로 투자하면 낙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네. 기존의 투자자들이 이제 ETF를 통해서 유입되신 분들이다 보니까 네. 기존에 작년에 투자하셔서 수익을 보신 분들의 또 상당한 자금들은 네. 주식시장에 머물러서 이게 크립토 시장에 안 넘어오는 경향도 사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경향이 있다 보니까 과거와 같은 알트코인 시장을 기대하기는 저는 좀 힘들다고 보고 네. 물론 이제 개 중에 몇 개는 네. 아주 폭등하는 게 나올 수는 있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알트 시장이라고 하면 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크립토들이 무지성으로 다 올라가는 현상들은 이제 올해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올해는 그 알트를 이끌 만한 이제 테마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코인 하면 다 이제 비트코인 얘기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네. 알트코인 다 사지 말라는 얘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오히려 테마가 오면 기회가 되겠지만 테마가 오기 전까지는 이게 과거의 방식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게 좀 안전한 투자법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최근 그러면 비트코인 관련해서 오늘 그 이장유 대표님께서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장우 업루트 컴퍼니 대표님이셨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